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했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건데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고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정직 2개월 처분이 가볍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 측은 황당한 판결이라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 전 총장은 그동안 현 정부의 탄압에 못 이겨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정계에 진출했다는 입장을 보여왔죠. 그래서 오늘 법원의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떤지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내일 첫 정상 간 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정상 간 통화가 경색된 한일 관계에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박정훈의 경제 한방. 오늘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사 애청자분들이라면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가 프로그램 홍보하고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작은 이벤트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오늘은 시사회 코너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사회 코너 가운데 좋아하는 코너가 무엇인지 또 이유는 뭔지 문자 주시면 어떨까요? 10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유선 전화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김성환의 시사야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애정이 저희 프로그램에 많은 힘이 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오늘 국감에서는 민생 현안들이 좀 다뤄진 것 같네요. 네, 아마 오늘 이제 국감이 열린 상임위가 총 10개였는데요. 이 중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이제 재경고검지검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을 제외하고는 아마 좀 어떤 정책기관들 상대로 주로 국감이 진행됐기 때문에 좀 그런 보도가 좀 남았는데요. 네. 이를테면 국토교통위원회 같은 경우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국토교통위 같은 경우 오후 들어서는 이제 여야 간의 그 대장동 관련 공방이 좀 오가기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권영택 HUG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성남 대장지구는 분양 당시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면서 HUG가 고분양가를 묵인 내지 용인하는 바람에 민간 업체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거뒀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반면 민주당 조호섭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해명문에서 HUG 관련 업무를 했다고 했는데 고분양가 책정이 혹시 과기원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이 법사위 국감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여야 간에 아주 치열한 설전이 계속 오갔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물론 고발사주 의혹은 이제 중앙지검에서 공수처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네. 앞서서 수사를 중앙지검에서 했기 때문에 관련 질의 응답이 오갔고요.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윤석열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관련 그 결과가 이제 점심시간에 나오면서 오후 국감 들어서는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 그다음에 이 피감 기관장들 사이에 그 질의 응답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징계 소송 같은 경우에 이 법사위 감사 대상인 이제 재경지검 고검장들 가운데 상당수가 좀 당사자 지금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 이를테면 지금 서울고검장인 이성윤 고검장 같은 경우에 이 징계 추진 당시에 이 주무자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고, 그리고 판사 사찰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인데 지금 남부지검장입니다. 그리고 김관정 수원고검장은 이 감찰 방해 사건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이제 대검 부장행위에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반면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검찰에서 대장동 의혹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뭐 이를테면 뭐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문제를 삼았는데요. 이에 대해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뭐 수사를 왜 안 하느냐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수사 범주 안에 드는 인물이다. 피고발됐기 때문에 대상이 맞다. 이렇게 답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이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절차를 밟아서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답변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뭐 야당에 또 공세를 받기도 했어요. 네, 이 발언 역시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의 지금 이 대장동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이제 질의응답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정수 지검장이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했는데 한마디로 언론에 보도된 이 녹취록 그분이 뭐 지분 50%를 갖고 있다 이런 녹취록이 맞느냐 이제 이거를 주로 묻는 취지였거든요. 네. 이에 대해 답변이 녹취록에 김모 씨,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는 것을 말했다는 전제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와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 못한 새로운 자료나 녹취록을 언론사가 갖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언론사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뭐 50%뭐 그분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간 발언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발언이 없다. 이제 이런 취지였고요. 이 나아가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기는 한데 다만 그 부분이 지금 언론과 세간에서 얘기하는 인물을 특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치인인 그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지사가 그분이 아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거의 단정하다시피 이재명 지사라고 얘기해 왔고 또 뭐 언론에서는 이재명 지사 의혹을 굉장히 많이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수 지검장이 이제 오늘 국감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래서 야당 의원들로부터는 좀 그 관련 공세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또 질책을 받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뭐 수사가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문제 삼았다고요. 네, 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이 이 고발이 작년 4월에 있었는데 이 올해 7월에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그만둔 다음에야 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런 점을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필요성이 소명되고 금융계좌 추적이 진행돼야 영장이 발부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하는 경기도청 국정감사를 위해 뭐 전력을 보강하는 데 나섰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러면은 상임위원들을 사보임하는 겁니까? 네, 여야 모두 지금 한 명씩 정도 지금 사부임이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이 두 위원회에 국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정무위 소속인 박수영 의원 그리고 윤창현 의원을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제 보임시키는 방안을 지금 추진해서 활약을 보강하겠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도 지금 행안위원 중에 지금 환경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한정혜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장관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그 국감에 그 감사위원으로는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한정혜 장관 자리에 그 이재명 후보 캠프 출신인 민영배 의원 지금 민영배 의원도 정무위원인데요. 네. 민 의원이 바꿔 들어가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 공격을 잘 막을 만한 사람을 지금 사보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 망신주기식 국감을 치르려 한다. 이렇게 비판의 메시지를 냈어요. 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감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급기야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을 찾아가 윽박지르고 있지도 않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겁박까지 했다면서 대선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도 넘은 정쟁만 일삼고 있다. 대선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우원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 망신주기 국감을 노리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 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말로는 국감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시키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또 증인 참고인 채택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반격 공세를 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지금 구속영장 심사 오늘 받았죠? 예, 지금 조금 전까지 확인했는데 아직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오전 10시 반경부터 약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쳐서 이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신문에서 검찰은 약 30분간 이 김만배 씨의 혐의 사실 그리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김 씨 측에서는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만배 씨가 법원 출석 전에 기자들과 만났죠? 인터뷰를 좀 잠깐이라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제 그 중앙지법에서 이뤄진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짧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다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특별한 관계는 없고 예전에 한번 인터뷰차 만나봤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동업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김만배 씨에게 사실상 책임을 이제 떠넘긴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본인 입장이 있으니 그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그 문제, 그 녹취록 속에 이 천화동인 지분이 그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네. 그분은 전혀 없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하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로는. 계속 말이 달라져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장심사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이 좀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늘 검찰에서 이제 이 김만배 씨의 그 혐의 내용을 이제 그 법정에서 주장하는 과정에서요. 네. 이제 김 씨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은 실제 뇌물로 건넸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 근거를 대기 위해서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이제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이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해서 파일을 재생하는 대신에 녹취록을 이제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법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상태고 지금 이제 김만배 씨 구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뭐 관측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미 구속돼 있는 점, 그 다음에 김만배 씨가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관련해서 이 김만배 씨의 발언이 자꾸 바뀌고 뭐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 이런 점 등은 이제 아무래도 구속영장 발부가 만약에 된다면 네. 그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지금 배임 액수를 검찰에서 산정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리고 곽성도 의원 측으로부터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가 지금 구속영장 적시를 못했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 영장을 기각한다면 아마 그 사유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수사에 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수사 진행하는 큰 그림이나 뭐 이런 구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그 원래 계획에 좀 차질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는 후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이던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패소했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후보인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그 사실 후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된 것처럼 네. 최종적인 후보지가 이제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것도 또 그런 노예 소지가 있겠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네. 좀 아직까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무튼 오늘 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를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배포, 그다음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방해 그리고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방해 이렇게 3건에 대해서는 징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 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고요. 네. 또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또 수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켰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된 것이 그 감찰 방해에 해당한다. 또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은 그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한 건으로 이제 들어 있었던 이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국정감사장에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치 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을 좀 인정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재판부는 오히려 정직 2개월 처분이 가볍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하던데 근데 처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그건 또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법원이 그러니까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건 서로 좀 상반되는 측면도 있는데 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이제 좀 뭐 아마 그 예를 들면 뭐 구속영장 발부 같은 건도 그렇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 어떤 내용적인 판단하고는 좀 다소 무관하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르게 돼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징계 처분이 정당하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오늘 판결에서 사실상 최초로 나온 거, 그 전에는 어떤 잠정적인 판단이 있었겠지만 그 본안 판단은 오늘 처음 된 것이고요. 네. 이 집행 정지 결정에서는 이 징계를 그냥 그대로 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느냐 이 점을 봐서 일단 효력을 정지하느냐 마느냐 이것만을 판단한 것이근데요. 그때 이제 집행 정지에 대해서 정지 결정이 나온 이유는 만약에 집행정지를 안 한다면 정직 2개월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인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윤석열 당시 총장이 사실상 해임되는 효과가 있다. 아마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절차적 요건 판단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판단과 지금 본안 판단에서 좀 달라졌습니다. 이를테면 그 징계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 당시 징계위원 가운데 2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모두 네네. 기각돼서 이게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게 네. 당시 가처분 판단 때는 이게 인용이 됐는데 오늘 이제 그 서울행정법원은 기피 신청만으로는 위원이 출석위원회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의사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회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절차상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고 징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징계 사유 가운데 3건도 징계 사유로 인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윤 전 총장 측은 어떤 입장 보였습니까? 네, 윤 전 총장의 소속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등은 오늘 입장문을 내서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나갈 예정이다. 즉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소송 대리인들은 종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한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입각돼 처리돼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우려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 징계를 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냈어요. 네, 뭐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은 만시지탄이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석고대지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제 여야 대상 경선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뭐 윤 전 총장 징계 문제 얘기 나왔지만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당 내에서 지금 다른 후보들로부터 또 당 지도부로부터도 좀 비판 내지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뭐 발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제 제주 지역 토론회를 앞두고 이제 윤 전 총장이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자신에 대한 그 당내 경쟁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10수년을 지내왔는데 월급쟁이 공직생활한 사람한테 도덕검증이란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속아 웃을 얘기다. 그러면서 제 고발사주 의혹 가지고 무슨 대장동 사건에 비유하면서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가 저와 수사정보정책관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야당 후보가 할 소리냐. 이런 사람들이 정권 교체하겠느냐.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둘째 문제고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당이 없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내 경쟁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네, 오늘 오전에 사실 아마 어제는 이 발언은 어제 낮에 나온 건데요. 네. 아마 어제는 토론 준비 때문인지 오늘 아침에 이제 당내 경쟁 주자들로부터 강한 비난 반응이 나왔는데 홍준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참 오만방자하다면서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정신머리 안 바꾸면 당을 해체한다니 나는 이 당을 26년간 지켜온 사람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또 뻔뻔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 뭐 못된 버르장물이 고치지 않고는 정치 계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이 비난을 했고요. 네. 유승민 의원도 10원짜리 안 받았다던 장모는 나랏돈 빼먹은 죄로 구속됐고 부인과 장모의 주가 조작 의혹, 본인의 고발사주 의혹 등은 뭐냐 이렇게 반박하면서 지지도 좀 나온다고 정치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상당히 경쟁 후보들의 반응이 좀 거친데 이 논란이 좀 가겠는데요. 이 계속 논란이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다음 TV 토론도 예정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토론이 더 뜨거워지겠는데요. 예, 내일 저녁 8시부터 토론회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근데 이번 토론이 지금 처음으로 이 후보들 간의 1대1 이제 그 리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네. 내일 마침 윤석열 후보와 그 홍준표 후보 이 두 후보가 맞붙게 돼서 지금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제 거친 공방에 오고 가겠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이 이른바 정신머리 공방 그 사건 이 발언 논란까지 생겨가지고 아마 거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정신머리와 버르장머리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윤 전 총장의 발언 수위가 이제 세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도 좀 난감해하는 분위기예요.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제 경기도당에서 한 최고위원회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윤 전 총장의 입장이 공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었다면 그 화살을 당 해체로 돌리는 건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아하다. 후보 간 설정이나 이런 것이 지지자가 우려하는 것으로 격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애들로 불편한 신경을 표현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당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당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도 대선 후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이런 메시지가 과잉으로 받아들여지면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윤 전 총장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반응을 전해드렸으니까 윤 전 총장 혹시 또 재반박을 하거나 입장이 나온 게 없습니까? 아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뭐 이런 뭐 상대 후보들의 반응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사실상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다만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과 당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또 존경하는 국민 당원 다른 후보들과 힘을 모으고 단합을 이뤄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어제 승복 선언을 SNS로 한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캠프 회단식을 열었어요. 뭐 모습을 공개적으로 좀 드러낸 거죠.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캠프 회단식을 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그 발언 내용이 지금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캠프 회단식에서 국민과 당원 앞에 오만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뿐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달리했던 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린다.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의 그 누구도 국민과 당원 앞에 오만하면 안 된다.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맺힌 게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다. 예,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그 이낙연 후보의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일배 이런 네. 표현을 한 것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 유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불편한 신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뭐 이재명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겠느냐, 뭐 원팀의 대한 생각이 어떠냐 이런 것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의 통합형 선대위를 구성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 지금 이제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보통 이렇게 경쟁 주자들이 보통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원팀을 꾸린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전 대표 모습을 보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이 전 대표 본인도 본인인데요. 이제 지지자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제 지지자들 가운데 좀 극성적인 일부는 오늘 오전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에 이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 소송 대표인단은 뭐 소송인단 규모가 총 4만 6천여 명이다. 뭐 이와 별개로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지지의견을 표명해 왔다 하면서
결국 가처분 신청서까지 제출을 했는데요. 또 이와 별개로 오늘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민주당 경선 직후에 이 전국 성인 남녀 20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가운데 내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봤더니 14.2%에 그쳤고 오히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0.3% 오히려 거의 3배 가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시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자세한 여론조사 상세 문항 등에 대해서는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원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 감정의 앙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좀 어떻게 원팀이 돼갈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오늘도 이벤트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사회 코너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시사회 코너 가운데 좋아하는 코너가 무엇인지, 이유는 뭔지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239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뉴스야. 도서관에서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저에게 하루 동안 뉴스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선물 같은 코너라 더욱 애착이 갑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5457님, 곽재훈 기자의 뉴스야는 바빠서 놓쳤던 뉴스를 잘 정리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니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곽 기자 하실 말씀 없어요? 감사합니다. 곽 기자가 쑥스러움을 좀 타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참 계속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가장 좋아하시는 코너 왜 좋아하시는지 계속 문자 주십시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내일 첫 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일본 정치권이 총선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총선 결과가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와 한일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내일 첫 정상 간 통화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일본 교도통신이 또 이번에 보도를 했어요. 근데 왜 이런 건 일본 언론에서 먼저 보도할까? 그게 항상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국내 언론보다 일본 언론이 좀 공개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본 내에서도 키시다 수상이 등장한 이후에 아직 한국하고 통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다들 관심이 있었고요. 뭐 특히 이제 물론 통화하는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신임 내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외교 일정상으로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교도통신은 뭐 그 내부 정보를 먼저 알아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만큼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본 현지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현지 언론 중에서도 이 한국에 대한 키시다 수상의 국회에서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그렇게 많은 언급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하고 통화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실제 일본 내에서는 한국을 제2순위로 제2그룹으로 강등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키시다 수상 자체가 예상과는 달리 한국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지 않는가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가 안 좋은 걸 좀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방금 전에 우리 이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셨지만 미국과 호주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6개국 정상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 보수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국과 통화를 외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거기에는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의원
선거를 해야 하고 오늘 중연을 해산해서 31일 날 투표가 있는 거죠. 아직 키시다 내각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의 정권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보수표들의 의식을 해야 되고요. 한국에 대한 강경 정책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보수표의 결집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키시다 수상 자체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만든 장본인인데, 네. 근데 실제 지금 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시켜버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불만도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 키시다 수상 자체도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정상통화가 이루어지면 뭔가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오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새롭게 수상이 취임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양 정상 간 정식 상견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먼저 이 한일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상호 대화를 지속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교 자체가 실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문제를 각 실무진들이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태이죠. 그렇지만 역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특히 한국에 대한 경제 무역 보호복 조치를 처리한 문제라든지 지소미아 문제 또는 코로나 이후의 협의 문제, 최근에 북한과 관련된 협력 문제, 여러 가지 현안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일본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기시다 총리가. 이번 달 31일 이제 총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기시다 총리에게 이번 총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취임을 해서 1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고 바로 이 중의원 선거를 하게 된 것은 일본 정당사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상황이죠.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게 되면 이 키시다 수상으로 바꾸어서 선거를 하게 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키시다 수상 자체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내년은 다시 참의원 선거가 예상되어 있는데 키시다 수상으로 참의원 선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수상 조기 낙마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가 수상 때 오히려 자민당이 약 70석 이상을 이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간판을 바꾼 건데, 네. 만약에 과반수만이라도 확보를 한다면 오히려 키시다 수상한테는 유리한 정국을 만들게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만들 수도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중요한 선거일 것 같습니다. 근데 기시다 총리가 당초 예정돼 있던 총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의회를 해산해야, 중의원을 해산해야 총선이 치러지는 거니까요. 그 해산 시점이 원래 예정돼 있던 시점보다 좀 당겼다면서요. 근데 당긴 시점이 한 일주일, 한 2주일 그 사이라고 알려지고 있던데 굳이 그렇게까지 시기를 당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달 말로 실질적으로는 이 중의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자동 선거를 하게 되지만, 네. 이것은 그냥 임기에 밀려서 총선을 가게 되는 것과 수상이 자동 해산을 하고 총선을 하게 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수상이 해산을 하게 되는 것은 이후에 자민당 내에 이 선거 관련 추천권들을 수상이 직접 행사하면서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즉 키시다 수상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취임한 바로 직후에 그래도 인기가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고 최근에 다시 지지율이 50% 가깝게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때 바로 선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일주일이라도 당기는 것은 수상 입장에서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스가 총리 있었을 때 코로나19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때 지지율이 바닥을 쳤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하루에 확진자 수가 한 1,000명 이하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코로나 상황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700명에서 1,000명 전후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700명 이하로 오늘 또 떨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전문가들도 일본이 약 2만 명대에서 한 달 만에 급격하게 700명까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신 PCR 검사를 현격하게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제 지금 신임 정권이 등장을 했고 중요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긴급사태 선언 상황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네. 국민들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책임론을 자민당에게 돌리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좀 억제이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진짜 확진자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그 일부러 검사량을 줄여가지고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군요. 근데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네, 지금 일본 백신은 제 2차 접종률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68%, 7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1차 접종이 끝나는 사람은 75%, 2차까지 한 사람은 68%. 즉 백신 접종 문제는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총선 시점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에는 좀 자민당 내에서 비둘기파로 불렸잖아요. 좀 온건파로 분류가 됐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당사자이기도 했었는데 총선을 앞두고는 굉장히 강경한 공약들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기시다 씨 같은 경우는 일본 내 특히 자민당 내에 보수 온건파의 평화 노선을 계승하고 있는 세력들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 그 후계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정권 자체가 등장한 과정이 극우의 아베 또는 아소 파벌들의 지지를 받았어야만 한 거고, 그리고 최근엔 자민당 자체가 아베 10년 이상의 기간에 강경한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즉 일본의 안전보장 논의에서 적의 진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일본의 전수방위 논의하고는 반대는 건데 이것을 자민당이 공약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정안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특히 국방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GDP의 1% 이하였는데 이것 이상을 고려한 GDP를 증강시키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안전보장상에 있어서는 훨씬 더 공격적인 보수적인 정책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가 한일 외교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총선 이후에 기시다 정권이 조금 안정화되면 그래도 자기의 신념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조금 외교가 적극적으로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기시다 정권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더 약해지면 오히려 한국에게는 강경책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기시다 정권이 불안하게 되면 한국과 외교도 책임 있는 외교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일 간의 불안정한 관계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결과는 뭐 자민당이 뭐 진다거나 아니면 과반이 깨진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지금 현재로는 기시다 정권 등장한 이후에 과반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초기에는 예상했는데 최근에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 단독 과반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한 30석 정도는 지금보다 이를 거다. 뭐 이런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총선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KBS 박종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분야가 주식이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최근 반도체 주가가 막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투자를 새로 시작하셨는데 이 올해 상반기에 무려 250만 명이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500만 명인데 우리나라 경제활동구가 2,800만 명이니까 사실상 6명당 1명꼴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삼성전자 주가 또 반도체 주가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거든요. 네. 반도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었고 이 주가를 보면 진짜 오랫동안 봤을 때 계속해서 이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근데 문제점은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분명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슈퍼사이클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그런 사이클이 아니더라도 한 2, 3년에 한 번씩 사이클을 타게 되고 그때마다 주가가 들쭉날쭉하게 막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이클이 실물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인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실물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서 진짜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더 나빠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게 뭐냐면 실적이 너무너무 좋다고 말할 때 그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보다 실적이 나쁠 수 없다. 그리고 최악의 전망이 나올 때 실적 전망은 나쁠 때 주가가 다시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 같은 이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의 경우에는 이 사이클과 주가 사이클이 완전히 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려운 주식인데 과거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30년 동안 몇백 배가 올랐다. 이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이 하필이면 올해 상반기에 250만 명이나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주식이기도 한 거죠. 어찌 보면 고점에서 다 물려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떤 슈퍼사이클이 실제 슈퍼사이클보다 먼저 선반영돼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슈퍼사이클이 그러면 온 겁니까? 아니면 지나간 겁니까?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사실 슈퍼사이클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와 미국 증권사 사이에 특히 미국계 증권사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놨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증권사는 슈퍼사이클이 곧 온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현재까지의 그 여러 가지 실적 이 지표를 보면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를 만큼의 사이클은 아직 안 왔다. 또는 오지 않고 다시 다운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서로 미국계 증권사와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가 다른 전망을 내놨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서버의 D램 수요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유가 뭐냐면 이 전망이 달랐던 이유가 사실 이제 서버가 지난해 이제 증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새로운 발주가 이루어졌고 이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이 메모리 부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이 서버를 증설할 때 어떻게 했냐면 혹시라도 코로나19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을 수 있다 이런 공포감에서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 서버가 필요한 기업들이 이 D램 메모리 반도체를 굉장히 선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분기 이후에는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이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간다는 얘기들을 사실 외국계 증권사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우리나라 증권사는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1분기, 2분기까지 늘어났던 이 반도체 수요가 4분기까지도 계속 간다고 이걸 처음부터 가정을 하고 봤기 때문에 사실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는 현재로서는 기대로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슈퍼사이클을 기대하고 주식을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조금 이 기대에 못 미치는 현재까지의 결과가 있었고 특히 이게 삼성전자가 올해 1월 달에 9만 6천 원까지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그 뒤로 8만 원, 7만 원 계속 내려오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 처음으로 6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6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좀 답답한 게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 생산 라인을 멈췄다더라. 스마트폰 생산도 제대로 못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면은 반도체가 이렇게 부족하면 계속 반도체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랑 정반대란 말이에요. 네, 글쎄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일종의 약간 잘못 호도된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부족한 이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로 부족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아니라 이 타이완의 TSMC가 1등을 하고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좀 아무래도 시장 이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문제점은 이 시스템 반도체도 어느 쪽이 좀 부족했냐면 이게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나 이런 쪽이 부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TSMC가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회사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이 고가의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워낙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생산 라인을 전부 다 고가 쪽으로 많이 옮겼고요.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가 반도체가 오히려 이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을 대비해서 좀 생산량을 줄여놨더니 네. 이것까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어났던 일시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최근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 애플의 아이폰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네. 올해까지 아이폰 13의 생산량을 이 원래 9천만 대까지 생각을 했다가 지금 8천만 대로 1천만 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폰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래저래 이 시스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지 않아도 좀 남는 상황에서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수요까지 더 줄여버리는 약간의 좀 더 악화가 악화를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삼성전자가 좀 시스템 반도체에 좀 더 빨리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네. 많이 남네요. 근데 또 이제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 8월 삼성전자가 향후 3년 동안 240조 원을 신규로 투자하겠다. 이런 네. 발표를 했잖아요. 이 뭐 네, 그렇죠. 기업이 어려우면 이런 발표 못 할 텐데 네. 이제 전망이 밝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사실 반도체 업계에 사실은 이게 그렇게 호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증권사에서 이거를 호재로 좀 많이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반도체 기업들의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진짜 대규모 투자를 할 때는 대체로 어떤 때냐면 삼성전자가 이 경쟁자하고 싸울 때 치킨 게임을 할 때 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이런 겁니다. 경쟁자가 등장할 것 같으면 지금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투자를 크게 늘린다든가 아니면 일본과 타이완이 반도체 연합을 만든다든가 인텔이 반도체를 직접 제조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항상 이럴 때마다 썼던 방법이 뭐냐면 워낙 돈도 많고 기술력도 뛰어나니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선제적인 투자 방식으로 사실 경쟁자들을 누르고 그리고 끊임없이 세계 업계 1위를 차지했던 전략을 썼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승리를 하긴 하지만 이 치킨 게임의 과정에서는 반도체 생산량을 크게 늘려서 단가를 떨어뜨리고 그걸 통해서 경쟁자를 죽이는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실제로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을 장악하면 그때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계획대로 정말 대규모 투자가 진짜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는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아주 호재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대중국 수출이라고요. 근데 네. 중국의 반도체 수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공동부유 정책으로 앞으로 크게 변하는 게 뭐냐면 자, 지금까지 중국이 이제 선불원, 먼저 부자가 되면 누구든지 하여튼 부자가 돼서 중국 전체를 이끌어라 이런 정책 기조였다면 이제는 다 같이 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중국 정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해서 좀 압박을 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모든 산업을 재편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해야 되는데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게 되면 중국을 향한 대중국 수출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40%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무려 50%를 홍콩과 중국 본토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미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또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중간재 성격이긴 하지만 이 중국 내부에서 수요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중국이 이렇게 공동부유 정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큰 시장을 조금 아무래도 좀 축소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중국이 반도체를 계속해서 추격해 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아직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국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따라오는 데는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국가적으로 보조금을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주면서 우리나라 기업을 추격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가면 어쨌든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한때 뭐 초격차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게 그렇게 하는 네. 격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또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청취자 조성빈님께서요. 이게 진짜 바닥인지 추매를 해야 할지 네. 애매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네. 진짜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거 좀 더 구매를 해서 네. 물을 타줘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반도체 산업 언제쯤이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회복되는 건 언제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이 반도체 산업의 주가 사이클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형적으로 역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정말 이보다 나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사실 주가는 먼저 선반영해서 벌써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나쁠 수 없다라는 게 항상 이 주가의 반등 신호가 됐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문제점은 아직은 악화 일로에 조금 있고 이게 1분기까지는 적어도 계속해서 악화되는 게 현재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서버 디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재고를 다 확보해 놨기 때문에 네.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당장 이 디램에 대한 즉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데다가 시스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역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상황을 말씀하셨던 고민을 말씀하셨던 청취자 말씀처럼 네. 지금 이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 이제 장밋빛 희망을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가 상반기에 너무 많이 줬던 측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시점에서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공포심이 굉장히 커질 때 그때 이제 투매가 일어나고 다시 또 반등을 시작하는데 네. 문제점은 이 주식 시장에 새로 들어오신 아마 250만 명의 새로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투매가 일어났을 때 같이 팔았다가 그다음에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때 따라섭니다. 자, 이런 매매 방식을 뇌동 매매라 그래서 주식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이게 만약에 박스권 장세가 돼버리면 항상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렇게 샀다가 다시 또 떨어질 때 또 이제 공포에 질려서 또 팔고 다시 오를 때 사는 상황을 한 3-4번만 반복하게 되면 이거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흔히 쓰는 표현으로 계좌가 녹아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이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산업 제가 보기엔 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초격차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과도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또 너무 엄청난 희망을 갖고 이 쏠림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취자 이벤트로 저희가 시사회 코너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코너가 무엇인지 이유는 뭔지 문자 받고 있는데요. 2919님께서 박종원의 경제 한방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다각도로 경제 지식을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2070님께서 좋은 코너들이 많아서 하나만 꼽기 어려운데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주는 오늘의 발견과 정말 쉽게 경제를 알려주는 편안한 목소리에 경제 한방 좋아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네. 인기 코너로 자리 잡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정훈의 경제 한방 지금까지 KBS 박정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